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쌀쌀한 가을날, 아버지의 1년 천도제를 지내던 그날이었습니다. 작은 법당한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독경을 하고 계시던 젊은 스님,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건 12년 전 집을 나간 후 단 한 번도 소식이 없던 우리 막내 여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려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요. 20년 전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가 터지기 직전의 대한민국. 아버지는 성수동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쇄업이 정말 잘 됐던 시절이었죠. 명함, 전단지, 팸플릿. 하루도 쉴 틈 없이 주문이 들어왔고 직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얘들아, 아빠 오늘 큰 계약 땄다. 치킨 먹자. 금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외치시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치킨 2마리와 콜라 1박스. 당시 우리는 수원의 한 아파트 24평에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그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 출근 준비를 돕고 우리 3남매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시고 학교 다녀오면 따뜻한 간식을 준비해 두셨죠.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방금 호떡 부쳤어.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면 우리 3남매는 식탁에 둘러앉아 호떡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누나는 당시 고3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모범생이었죠. 항상 공부하는 모습만 보였고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공부보다는 운동을 더 좋아했던 평범한 사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여동생,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 아이는 집안의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빠, 오늘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맑은 목소리로 웃던 그 아이. 똘망똘망한 눈에 늘 호기심이 가득했던 그 아이. 공부도 잘했고, 노래도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무엇보다 착했어요.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보면 울면서 집에 데려오고 용돈을 모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던 그런 아이였죠. 아버지는 그 아이를 특히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막내는 커서 뭐가 될까? 의사? 선생님? 아빠, 나 피아니스트 될 거야.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다 해줄게.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늘 함께였습니다. 놀이공원도 가고 한강 뚝섬에서 자전거도 타고 외갓집에 가서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곤 했죠. 명절 때면 친척들이 모두 모여 윷놀이를 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런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절.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의 착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8년 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인쇄소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20년 지기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님, 나 좀 살려주게. 이번만 도와주면 꼭 갚을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각자의 길을 가게 됐고 그분은 건축자재 사업을 하고 계셨죠.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아니, 1억 5천만 원만이라도. 형님이 보증만 서주면 돼. 은행 대출 받아서 이번 고비만 넘기면 다 갚을 수 있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여보, 보증은 안 돼요. 요즘 같은 시국에. 하지만 아버지는 친구를 외면할 수 없으셨습니다. 20년 지기를 어떻게 그냥 둬? 걱정 마. 얘가 나한테 손에 끼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아버지는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철수 씨 계십니까? 채무 변제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정리하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좀 받아봐요. 아버지는 미친 듯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보증을 섰던 1억 5천만 원. 그 빚이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권 추심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 이자라도 내셔야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는 인쇄소를 팔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IMF 시기 사업체를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결국 헐값에 넘어갔고 그것으로도 빚은 절반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99년 1월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겨울날. 우리 집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강제 집행 예정 가옥.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이 망했나 봐. 애들이 불쌍하네.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그 빨간 종이를 떼어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우리 애들은. 며칠 후 법원 집행관들이 찾아왔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갓 나가는 물건들에 하나둘씩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누나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집행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해요? 이거 우리 거예요. 얘야, 미안하다. 아저씨도 일이라서 그래. 싫어요. 이거 우리 거라고요. 여동생이 TV에 매달리자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아이를 안아 떼어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여동생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수원의 24평 아파트에서 경기도 외곽의 단칸방으로. 이삿짐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압류당했고 남은 건 옷가지와 이불 몇 채뿐. 엄마, 내 피아노는? 미안해. 그것도 가져갈 수 없어. 여동생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단칸방 안에서 5 식구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습니다. 애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꼭 다시 일어설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행복은 조각조각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막내 여동생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항상 웃던 그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빠,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어느 날 여동생이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학 첫날 여동생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단칸방 이사 후 일주일 뒤 여동생은 새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수원의 좋은 학군에서 경기도 외곽의 낡은 초등학교로.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야.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여동생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예전에 그 봤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죠. 아이들은 여동생을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지만 곧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너네 집 진짜 단칸방이래? 옷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오네. 쟤 급식 먹을 때 봤어? 완전 허겁지겁 먹던데. 집에서 밥도 못 먹나 봐.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여동생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동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미안해. 내일 엄마가 일당 받으면 고기 사줄게. 친구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새 옷도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사장 일용직을 하고 오신 길이었습니다. 예전의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손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아빠 왔다. 여동생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참가비 3만 원. 엄마, 이거 미안해.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친구들 다 가는데 나만 빠지면 어떡해. 다음에 꼭 보내줄게. 미안해. 여동생은 안내장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일용직 일당 5만 원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걸로 소풍비 내고 남은 돈으로. 싫어요. 여동생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싫은데? 아빠가 바보같이 보증 안 섰으면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친구들처럼 살 수 있었잖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맞아. 다 아빠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만해. 제가 여동생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돈을 식탁에 내려놓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여동생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왜 우리만 이래요? 왜요? 친구들은 다 휴대폰 있는데 나만 없어요. 반찬이 맨날 김치찌개예요. 고기는 언제 먹어요? 아빠는 맨날 술 냄새만 나요. 징그러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하셨죠. 어머니가 여동생을 혼내려 하면 여동생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누나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거의 집에 없었고 저는 그저 무기력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아버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케이크도 선물도 없었죠. 여보, 생일 축하해요. 고맙소. 우리는 둘러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축하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 망쳐놓고.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사실이잖아요. 아빠가 멍청하게 보증 섰잖아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만해. 넌 아무것도 몰라. 제가 소리쳤지만 여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아빠 편이네.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인 거야. 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나갈게요. 이런 집 싫어요. 여동생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친구를 도와준 게 잘못이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했냐?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그 어깨가 이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새벽에 돌아왔고 그날부터 아버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2003년 여름 여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공사장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회사 면접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고 누나는 이미 직장에 나간 상태였죠. 그날 아침 여동생이 학교에 간다고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 7시 여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늦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8시, 9시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 학교에 남았나? 아니면 친구 집에 갔나? 우리는 여동생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오늘 학교에도 안 왔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 11시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서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택배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인천공항 근처 편의점. 상자를 열자 여동생의 학생증과 핸드폰,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떠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매일 숨이 막혀요. 친구들 눈치 보는 것도, 가난한 걸 숨기는 것도, 아빠를 원망하는 제 자신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스리랑카로 갑니다. 거기서 불교를 공부하려고 해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봉사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절대 나쁜 곳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은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집은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스리랑카? 고등학생이 무슨... 아버지가 편지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우리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가출했습니다. 아니,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편지를 남겼어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떠났고 연락처도 남겼다면 미성년자지만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드릴 테니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3일 후 출입국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정말로 스리랑카로 출국했습니다. 학생 비자로 불교 봉사단체 초청장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미성년자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부모님 동의서도 위조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동생이 이 일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아르바이트로 몰래 모은 돈, 인터넷으로 알아본 봉사단체, 위조한 서류들.
그 아이는 최소 6개월 이상 이 계획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편지 한 통이 더 도착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곳은 정말 평화로워요. 매일 명상을 하고 절에서 봉사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스님들이 저를 돌봐주시고 불교 공부도 시켜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주소도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스리랑카 대사관에 연락했고 현지 경찰에도 수소문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직접 스리랑카까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나라에서 한 소녀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봉사단체라는 곳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로 가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라. 아버지는 매일 밤 여동생 사진을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동생의 빈자리는 우리 가족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네 식구만 모였습니다. 막내가 있었으면 어머니는 늘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생일 때마다 우리는 케이크에 5개의 초를 꽂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같이 불 끄자. 하지만 여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결혼했고 저도 취직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여동생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그 애를 내쫓은 거나 다름없어.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는 여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건강하게만 있어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동생이 떠난 후 아버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에 나가셨고 저녁에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소주였습니다. 여보, 술 그만 드세요. 한 잔만 마시고 자야 잠이 와. 처음엔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그게 2병이 되고 3병이 되었습니다. 2005년 여동생이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밤 과음을 하신 채로 일을 나가셨던 거죠.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3일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쉬면 돈이 어디서 나오나? 빚은 아직 남았는데. 아버지, 제가 벌게요. 제발 좀 쉬세요. 너희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될 순 없어. 아버지의 눈빛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은 이제 매일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편의점에서 소주 서너 병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김철수 씨, 오늘도 소주 3병이세요? 편의점 주인도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꺼내줬습니다. 집에 오시면 혼자 조용히 마시다가 쓰러지듯 주무셨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민서야. 아빠가 미안해. 누가 보면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이야. 막내를 지키지 못한 게,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괴로운 거야.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정신과라도 가보세요. 상담이라도 받으시고. 난 미친 게 아니야. 그냥 좀 내버려둬. 아버지는 도움을 거부하셨습니다. 2010년 아버지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말기입니다. 진작 오셨어야죠. 의사의 말에 우리 가족은 멍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관리를 잘하면 2, 3년. 하지만 계속 음주하시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술 끊으세요. 제발요. 누나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니? 난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 후 2년 우리는 아버지가 천천히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몸무게는 20kg 이상 빠졌고 얼굴은 누렇게 변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요. 제발.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아버지는 끝까지 병원 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벌하는 것처럼. 2012년 겨울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신 소리에 우리 모두 깼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에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 각종 선과 기계에 둘러싸여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곁을 지켰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버지가 잠깐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자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너희들한테 좋은 아버지 못 돼서. 그리고 민서. 여동생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서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 말씀 마세요. 제발. 민서야. 아빠가 미안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15일 오후 4시 32분.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비.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 여보, 눈 떠봐요. 제발.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와 누나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친척들, 옛날 지인들, 몇몇 분들이 오셨지만 한때 직원 10명을 거느리던 아버지의 장례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빈소 한쪽에 여동생 사진을 놓았습니다. 민서라도 왔으면. 어머니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족 5인이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했던 그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12월 1년 천도제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1년 천도제는 꼭 지내야 해. 그래야 저승길이 편안하다고 하잖아. 어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지낼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가시던 곳이 있어. 그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지장암이라는 이름의 정말 작은 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그곳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곳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대.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다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술만 드시던 아버지가 절에 다니셨다니. 암자를 찾아가던 날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오솔길, 청설모가 지나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여기가 맞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대. 30분을 걸어 올라가니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장암. 낡은 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당은 정말 작았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10평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은 평온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완전히 단절된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0대로 보이는 주지스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작고하신 김철수 보살님의 가족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철수 보살님,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마지막 2년은 거의 매주 오셔서 참회 기도를 하셨지요. 참회 기도. 아버지가 무엇을 참회하셨을까요? 천도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아버지 기일 정확히 1년 되는 날. 가족분들과 친척분들 오시면 됩니다. 제가 천도제를 모시겠습니다. 스님, 혹시 비용이? 아닙니다. 철수 보살님은 생전에 이 암자를 많이 도우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우리 가족과 몇몇 친척들이 암자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저 누나와 매형, 어머니의 동생인 외삼촌 내외, 고모. 모두 합쳐 10명 남짓 되었습니다. 작은 법당 안에 아버지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촛불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도제에는 제자 스님 한 분이 함께 독경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 스님은 먼 곳에서 수행하다가 이번에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오든 아버지를 위해 독경해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천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우리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지스님의 독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낮고 깊은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행복했던 아버지의 모습, 당당하게 걸으시던 그 뒷모습, 우리를 안아주시던 그 따뜻한 품,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셨던 그 슬픈 눈빛, 술에 취해 중얼거리시던 그 모습. 미안하다. 미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여동생 이름을 부르시던. 함께 독경하시겠습니다. 주지스님의 말씀에 우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당 연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젊은 스님이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삭발한 머리, 단정한 승복, 고요한 걸음걸이. 그 스님은 주지스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두 스님의 독경이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지스님의 낮은 목소리와 젊은 스님의 맑은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독경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젊은 스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착각이겠지.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독경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목소리가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저는 슬쩍 눈을 떴습니다. 젊은 스님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독경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스님의 옆모습, 저 손의 모양, 저 목소리, 설마. 독경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 젊은 스님을 주시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맑고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스님의 손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독경하시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스님이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확실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계셨던 겁니다. 왜 우시는 걸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셨나 보다. 주지스님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사업 실패, 가족의 몰락, 딸의 실종. 그 슬픈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하신 거겠지.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신 스님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두 번 닦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리고 계셨습니다. 독경을 하시다가 멈추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독경을 하시다가 또 눈물을 닦으시고. 저렇게까지 우실 일인가? 어머니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저 스님은 왜 저러시는 거니? 저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도 이상한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우셨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경 소리에 흐느끼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목소리가 점점 더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지스님이 잠시 독경을 멈추셨습니다. 젊은 스님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주지스님의 조용한 물음에 젊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스님이 다시 독경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참으려는 듯 했습니다.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시고 떨리는 손을 꼭 쥐시고 눈을 질끈 감으시고 독경에 집중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저 스님은 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단순히 슬픈 사연에 공감하시는 것치고는 너무 감정이 격했습니다. 마치 당사자처럼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님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삭발한 머리, 승복 차림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 이마의 라인, 저 턱의 모양, 저 귀의 형태, 설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12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스리랑카로 떠난 그 아이가 스님이 되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아닙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봐야 해. 독경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 스님만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이제 눈물을 멈추셨습니다. 다시 차분하게 독경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실 때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가족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저는 더 이상 독경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그 스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이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힐끗 보셨습니다. 우연히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단 1초, 하지만 그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집을 나가던 그날 밤,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 하지만 이제는 평온함 속에 깊은 슬픔이 감춰진 그 눈빛. 스님은 재빨리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다시 독경에만 집중하시는 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제 옆에서 누나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누나도 느낀 걸까요? 누나도 알아챈 걸까요? 저는 누나를 봤습니다.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그 스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독경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목탁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영전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주지 스님의 말씀에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차례로 절을 올리는 순서였습니다. 그때 젊은 스님도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두 분 스님이 먼저 영정 앞에 서셨습니다. 합장을 하시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이 절을 올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놀라 그 스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습니까? 하지만 젊은 스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절을 올리며 계속 우셨습니다. 절을 마치고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12년 전 집을 나가던 그날 밤, 고등학생이었던 그 아이, 이런 집 싫어요 라고 외치던 그 아이, 우리 막내, 민서, 스님은 우리 여동생이었습니다. 삭발한 머리, 승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 그 코, 그 입술, 그 얼굴선,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나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동생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비틀거리셨습니다. 민서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누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너야. 언니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친척들도 주지 스님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여동생, 아니 스님이 된 동생이 천천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눈빛. 오빠, 언니, 어머니, 그 목소리,
12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민서야.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셨습니다. 동생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정말 너야? 정말 내가 맞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동생이 어머니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누나도 달려갔습니다. 저도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엉겨안고 울었습니다. 1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왜 소식도 없었어? 어디 있었어? 누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아빠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아.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올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었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우리에게서 조심스럽게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녀 민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12년 전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동생이 영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진 게 아버지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보증을 섰다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서 집을 나갔고 스리랑카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깨달았어요. 절에서 수행하면서, 명상하면서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다는 걸요. 단지 친구를 도우려 했을 뿐인데 세상이 너무 가혹했던 거죠. 출가를 결심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진짜 원망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었다는 걸. 동생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스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용서도 못하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천도제라도 지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도 하고 싶어서. 하지만 가족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으로 오게 됐습니다. 동생이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법당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고 누나는 동생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주지스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오빠, 아빠는 끝까지 너를 기다리셨어. 임종 직전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어.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이 절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다가가셨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걸음으로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만지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민서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네, 어머니, 저예요. 동생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동생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삭발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볼을 어루만지시고 어깨를 만져보시고 진짜구나. 꿈이 아니구나.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밤마다 얼마나 우셨을지.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동생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살아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아니.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도 가고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아버지는 스리랑카까지 가셨어. 그 넓은 나라를 헤매고 다니셨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명절 때마다 엄마는 너 밥상을 차렸어. 내가 없어도 내 자리는 그대로 뒀어. 혹시 그날 돌아올까봐 1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 동생이 어머니 품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너무 나쁜 딸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버리고 떠났어요. 제 상처만 생각하고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동생의 얼굴을 들어 마주 보셨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두 사람의 얼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힘들 때 안아주지 못해서, 내가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냥 저희 집에 불운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스리랑카에서 명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동생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무상한 거라는 걸요. 집착하면 괴로워지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출가를 결심했어요.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명상해도,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오빠 언니 생각 하루도 빠짐없이 났어요. 그래서 돌아올까 수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오래 떠나 있었고 너무 많이 상처 줬고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동생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부고를 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얼굴도 못 보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동생이 다시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 거야. 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거,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위로받으셨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동생이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셨을까요? 이렇게 못된 딸을 미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머니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 없어. 임종 직전까지 내 이름만 부르셨어. 민서야, 어디서든 건강하게. 그 말씀만 하셨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동생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생을 안고 함께 우셨습니다. 저와 누나도 다가가 함께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감싸주셨습니다. 민서야,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 엄마 곁에 있어줘.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는 안 떠날게요. 법당 안은 온통 눈물바다였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 상실과 회복이 교차하는 눈물,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딸을 되찾은 기쁨이
동시에 흐르는 복합적인 감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주지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인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선물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천도제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는 자리였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가족들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 아버지는 부디 평안하세요. 점심 공양을 마치고 우리는 암자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은 승복을 입은 채로 우리와 함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민서야, 너 이제 환속할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출가 생활이 제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가족들과도 함께 있고 싶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 누나가 동생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응원할게. 스님으로 살든 돌아오든 이제 연락만 끊지 마.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우리 가족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는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으로. 하지만 내려올 때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찾은 동생, 다시 하나가 된 가족,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민서야, 고등어 좋아하지? 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네, 네, 좋아해요. 오늘 저녁에 고등어 구워줄게. 내가 좋아하던 거. 그리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밝았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일상. 민서야, 너 핸드폰은 있어? 아니요. 스님은 핸드폰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연락해? 절에 전화라도 할 수 있어? 네, 암자에 전화 있어요. 주지스님께 부탁드리면 돼요. 전화번호 알려줘. 엄마가 매일 전화할게. 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산길을 다 내려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신 암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선물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 뭐가? 12년 동안 가족 지켜줘서, 엄마 곁에 있어줘서, 아빠 마지막까지 돌봐줘서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차에 타기 전 누나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매영이랑 조카들도 만나야지. 조카들? 응, 너 이제 이모야. 조카가 둘이나 있어. 동생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요? 몇 살이에요? 5살, 3살. 엄청 귀여워. 어머니가 동생을 꼭 안으셨습니다. 민서야, 자주 내려와.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알았지? 네.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는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동생은 다시 암자로 돌아가야 했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동생. 우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동생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다시 연락할 수 있으니까, 다시 가족이 되었으니까. 차 안에서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 찾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잘 가, 아버지. 그리고 고마워요. 어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할 수 있습니다. 슬픔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희망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